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비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보에티우스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했었죠. 478쪽이고요. 보에티우스 최후의 로마인이란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저희가 이제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를 읽을 때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1급의 철학자만을 다루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2급이나 3급 이런 철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자잘한 철학자들은 일부러 제외했다. 다루지 않는다. 여기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분은 플라톤급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어,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뭐 1급이 아니죠. 솔직히 보에티우스가 이 정도까지 다룰 만한 인물인가? 좀 솔직히 의아했었어요. 어, 힐슈베르거는 이 사람을 다루네? 힐슈베르거 또 뒤에 나올 디오니시우스 위 아레오파기타도 램프레이터는 안 다뤘거든요. 이거야 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모든 철학자를 다 다룰 수 없으니까 분량의 제한도 있고요. 혹시 요 관련해서 진희님은 보에티우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보에티우스도 그에 준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총저서를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번역을 했다고 해요. 전체적인 번역을 전달을 했고 그에 대해서 계승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를 알아도 보에티우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부터 그 의미를 잘 찾아서 연결짓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위안이라는 그 저서가 상당히 오늘날 추출해낼 만한 개념들이 많더라고요. 고백록이나 신국론보다도. 그래서 다시 읽고 우리가 이 2시간 철학 안에서 복권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보에티우스를 읽었습니다. 소제목이 또 최후의 로마인이죠. 그래서 맞아요. 되게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이 사람의 사상이 고유하다라고 얘기가 될 법한 지점들이 여러 발견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우리가 새로 중요한 사람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미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학계에서는. 그래서 누가 이제 선택을 하느냐, 얼마나 이제 현대인들이 이 사람을 더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생애. 자, 만리우스 세베리누스 보에티우스는 로마의 앙키아족 출신이래요. 보니까 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480년에 태어났고요. 테오데리히 왕, 한때 로마를 지배했던 동고트족의 왕 밑에서 높은 관리로도 있었으며 집정관과 궁정 고문관을 지내기도 했다. 귀족이에요. 왕, 왕 근처에서 관리로도 있었던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한 가지의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왕은 그를 오랫동안 감금해 두었다가 524년 파비아에서 무참하게 처형했다. 자, 한국 나이로 치면 45살에 처형을 당합니다. 너무 빨리 죽었어요, 이분이. 안타깝죠. 보에티우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글들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이 두 철학자들이 중요한 학설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된 오직 범주론과 일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대요. 전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번역의 문제인 거죠. 이 보에티우스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해서 당시의 세계에 소개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좀 번역 중요한 철학 서적들이 한국에 아직 번역되지 못해서 학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공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잘 돼야, 일본은 그런 거 잘하고 있죠. 번역이 돼야 학문의 기초는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철학자가요, 굳이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철학을 하겠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책을,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거인들의 책을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보에티우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분의 공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빨리 처형당하시는 바람에 다 번역을 못 했대요. 음. 그러나 우리들은 그의 번역들 중에서 오직 범주론과 명제론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보에티우스는 또 독특한 게, 그냥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번역에다가 일일이 주해를 달아요. 주석을 단 거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렇게 단 거죠. 근데 중국이 이런 거 중국 사람들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음. 요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에티우스의 해석을 우리가 보는 거죠. 결국 이 사람도 좀 자기 주관이 있었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일련의 조그마한 논리학 책들이 있는데, 특히 3단 논법과 가언적 3단 논법에 관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도 정통했대요. 그리고 음악과 산수에 관한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그 옥중에서 쓴 5권으로 된 철학의 위안인데, 이 책은 아주 심오한 변신론은 신을 변호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세계, 신, 행복, 섭리, 운명, 자유의지 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악과 신의 정의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요게 인제 상의와 저작에 대한 짧은 코멘터리예요. 제가 궁금해서 보에티우스를 알라딘에서 쳐 봤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철학의 위안밖에 없고요. 철학의 위안도 한 200쪽, 250쪽 남짓 되는 되게 짧은 책이에요. 되게 짧더라고요. 근데 거의 모든 출판사들이 다 250쪽 내외인 거 보니까 원래 이렇게 짧은가 봐요, 원서도. 음. 그 외의 책들은 번역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에티우스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도 저조하고. 혹시 요거 관련해서, 생애 저작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어나가면 되겠지만 저 역시도 그 번역가로서의 그 보에티우스가 되게 중요한 인물 아니면 그 역할처럼 느껴졌고요. 그것이 그냥 답은 주석서를 작성한 사람이다라고, 주해서 주석서를 작성한 사람이다라고 단순하게 전달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고대 철학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그 이전에 어떤 글 쓰고 말하고 그런 역할이었다면, 그 사상가들의 역할이었다면, 보에티우스는 그 당시에 새로운 어떤 장르를 탄생시킨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스스로 해석을 더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뭐 주석을 더하고, 이제 우리가 주석 텍스트의 종류에도 본문 텍스트가 되게 보통은 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현대에서는 텍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주석에 대한 부분, 또는 주석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주 또는 미주 또는 앞뒤로 붙은 서문이나 들어가며 나가면서 쓰는 그런 짧은 글들 있죠. 그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이 책에 대한 권위를 드높일 수도 있고, 이 책의 존재 자체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 오늘날 이 동시대에서 말 그대로 많이 팔리게 할 수도 있고, 오래 살아남게 만들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정전이 되게끔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사실은 텍스트의 외연에 있는 다른 텍스트들, 용어로는 파라텍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텍스트 이론에 관련된 논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되게 중요한 작업을 탄생시킨 것이고, 보에티우스의 그 중간자적인 혹은 전달자적인 위치는 학문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자아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의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해석적으로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던 어떤 선지적인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었다면 보에티우스는 조금 더 과장을 더해서 중간자적이고 전달자적인 맥락 안에서의 주체, 현대 주체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던 학자이지 않았을까 감히 더해보고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좀 궁금해졌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이제 신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마쿠스라는 사람이 그 당대 키케로의 여러 가지 주석서나 필사본을 복권시키고 되살리는 작업에 또 참여하고 있었던 스승이었고 그 스승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당시 문학의 어떤 선구자였던 신마쿠스 뭐 이렇게 수식이 많이 붙는다고 하니 그런 스승 밑에서 보에티우스 같은 사람이 탄생한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뭐 문학가로서 해석가로서 혹은 창조자나 크리에이터로서의 보에티우스를 읽어나가 보신다면 훨씬 더 오늘날의 관점에서 추출해내고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반짝반짝 발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에티우스를 읽어보시면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만큼 중요한 철학자는 아니겠으나 이 최후의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앞뒤로 붙어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에 준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맥락들을 읽어내고 또 이후 또 관심에 의해서 또 번역서가 많은 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그 들레즈라는 현대 철학자도 다른 사람들이 그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철학자들을 발굴해서 뭐 스피노자라든지 에피쿠로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을 발굴해서 자기 철학으로 흡수를 하거든요. 새롭게 재해석하거든요. 이런 작업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480쪽을 보면 보에티우스와 중세기라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자, 보에티우스는 중세에다 풍부한 사상과 많은 문제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요. 자기의 시대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를 다 알려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공자에 꽂혔어. 그럼 공자의 모든 그 텍스트를 내가 낱낱이 분석해서 현대인들한테 전해줄 거야. 이런 소명,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요 부분 관련해서 방금도 들레즈 얘기했지만 그 수유너머라는 연구 공동체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진경 선생님이 들레즈라는 현대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발굴을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진경 선생님 덕분에 들레즈가 우리나라에서 핫하게 됐죠. 많이 떴죠. 이분의 공헌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보에티우스, 한국의 보에티우스는 이진경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에티우스는 당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해 줬지만 이진경 선생님은 한국의 20세기와 21세기에 들레즈와 푸코 뭐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줬다. 근데 진희님하고 저희가 이제 잠깐 사석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들레즈 말고도 현대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다. 요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혹시 잠깐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물론 많죠. 네. 물론 많고요. 한국에서 또 인기 있는 철학자가 있으면 또 좀 유행처럼 그의 저서들이 많은 수 번역이 되고 팔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있고요. 다른 얘기를 더 하자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읽히는 철학자라고 보기보다는 키워드가 있죠. 우리 요즘 주목할 수 있는 키워드는 코로나죠, 코로나.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수 원고를 낸 이론가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현대 철학에서 많은 수 활동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나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보에티우스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려주는 걸 자기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스토아 학파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뭐 현실태, 가능태, 형상종, 원리 시원, 보편, 속성, 우유자, 우연자, 기체 등등의 용어를 스콜라 철학, 당대의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에 끌어들인 사람이 보에티우스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플라톤의 여러 용어들도 끌어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13세기 이전에 중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거의 유일한 원천이 보에티우스였고, 그리고 유일한 논리학의 선생이었다. 그때까지 시대에서. 이런 유일한 원천이고 유일한 선생이었대요. 큰 공헌을 한 거죠, 당대에. 481쪽에 보면 뭐 중세기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달리 해석하여 그를 경험적인 형이상학의 대표자가 되게 하고 관념론적인 형이상학의 적대자로 되게 한 것은 페리파토스 학파의 자연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 해석과 스토아 학파의 실제 개념이었다. 보에티우스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그러니까 후대에 전달하는 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전달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관점을 당대에는 그 사람이 스피커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게 맞든 틀리든 모르니까 잘. 그리고 보에티우스는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본적으로는 일치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대요. 이런 확신을 자기의 번역과 주해에다 끼워 넣었다. 야, 보에티우스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보기에는 주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됐어. 누군가 보기엔 고맙겠죠? 이런 양면이 있다는 거. 어, 플라톤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초의 그리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보에티우스는 스콜라 철학의 최초의 권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학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줬고 여러 가지 동기와 자극을 줬다. 자, 요게 이제 중세기에 끼친 보에티우스의 영향입니다. 혹시 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조금 지루했거든요. 보면서 너무 뻔하다. 그래서 너무 재미없다. 빨리 읽어야지라고 했는데 진짜요? 네, 보에티우스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실제로 저 읽고 바로 그 철학에 위한 주문했는데 너무 궁금하고, 네. 그가 또 아마도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더해서 얘기를 하는 지점이 훨씬 더 문학과 같고, 우리, 현대 철학자, 근대 철학자들처럼, 이런 얘기들을 정말 낱낱이 이 사람이 이제 시도를 했구나라는 지점이 되게 재밌게 읽혀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hirschberger가 말하듯이 이제 스콜라 철학의 최초의 권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우 공감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해 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그런 관심이 가는 철학자였습니다. 이게 인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hirschberger가 잘못한 거예요. 이분도 나름 이제 보에티우스처럼 우리한테 아우구스티누스를 스피커로서, 전달자로서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매력적이지 못하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달자는 그 사람을 누굴 다루든 간에 그 철학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철학자의 본연의 색깔,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어거스틴을 말하는데 어거스틴이 재미가 없어. 매력이 없어.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글 자체가. 야, hirschberger 요 부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요. 뭐 제가 재미없을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이 뭐 개인의 호불호도 있지만요. 네. 전달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커. 자, 482쪽 신이란 소제목이에요. 상당히 좀 거의 한 3장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에티우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핵심적인 문제는 신에 관한 사상이래요. 당연히 중세기에는 뭐 어떤 철학자를 끌어와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겠죠. 신이 인격적인 존재다. 유신론. 요게 인제 보에티우스의 특징인데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인 유산의 연속성은 이미 완성된 일종의 역사적인 힘이었는데, 그래서 보에티우스도 성삼위일체론을 썼고 그리스도교 신학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자예요. 보에티우스도. 신의 본질에 대해서 신은 존재 자체다. 신은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신은 진료가 아니겠죠? 신의 실체는 아무런 진료도 없는 형상이며 따라서 하나인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다. 형상 진료 정말 끈질기게 나옵니다. 이러한 구별은 중세기에다 매우 끈질긴 영향을 미쳤다. 끈질겨요. 이 구별은 신의 본질에 관한 한 걸음 더 나아간 철학적인 진술, 즉 신은 선이다. 신은 선이다. 이것도 어거스틴 할 때 많이 봤었는데 요 말에 주목할 때 이해될 수 있다. 신은 단적으로 모든 다른 선들을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고 최고의 선이래요. 그 이상 선한 것을 생각될 수도 없는 최고의 선. 신은 선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론론적인 유출설은 아니다. 플라톤주의와 관련 지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신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음, 보에티우스 483쪽의 중간에 보면 보에티우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은 항상 자체요. 그저 형상일 뿐이며 모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 존재 자체다. 존재자는 이 존재로부터 유래된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형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형상을 강조하죠. 진료가 아니라 형상이다. 요 얘기를 끈질기게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진료라는 건 진료는 썩잖아요. 썩습니다. 뭐 어떤 진료, 뭐 나무든 나무든 뭐 쇠든 언젠가는 마모되고 썩고 변형되고 어쨌든 운동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진료이면 안 돼요.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의 형상, 인간이라는 형상이나 뭐 고양이, 강아지 이 형상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치 않죠. 영원하죠, 형상은. 그렇기 때문에 신은 형상이다. 진희 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와 되게 비견될 만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인 듯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좀 인 듯 아닌 듯 읽히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4쪽에 보면 형상이나 이념은 항상 미리부터 실제다. 신이 존재 자체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보면 이때 논리적인 것에서 존재론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재밌죠? 이게 철학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논리적인 것,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연역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존재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야 돼. 그게 논리적인 것이죠. 근데 이 논리적인 게 존재론적인 것도 실제 존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 존재는 이렇겠지?' 요게 실제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에 의해 명맥을 이어간다고 하는 플라톤주의가 한층 더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의 관계에 대해 나오는데 요건 앞에서도 했었죠. 어 불완전한 것들은 완전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인용문 읽어 볼게요. "정말로 세계의 과정은 부족한 것과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불완전한 것은 모두 완전한 것이 줄어든 것이요." 모든 완전한 것들은 불완전한 것에 비해 우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한 것을 전제로 삼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에 관해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철학의 위안에 나오는 건데요. 어 그죠. 완전자의 단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논증 전체의 핵심은 오히려 불완전자의 관념이 완전자의 관념을 전제로 삼고 있다고 하는 플라톤의 근본적 명제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신은 완전하니까요. 신이 모든 선들 중에 선이라고 한다면 존재자는 신을 닮았다. 485쪽 중간에 보면 즉 흰 것은 흰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존재자 자체는 그저 존재자일 뿐 미리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해주고 선이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신의 의지이다. 의지가 또 나왔네요. 신 이외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 신은 첫 번째의 존재요. 첫 번째의 선이며 첫 번째의 선한 존재이다.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다른 모든 선은 신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또 여러 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존재를 가지며 선한 것이다. 그리고 중세기 사상가들은 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동반하지 않은 필연적인 유추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신플라톤주의의 범신론적인 표현 방식을 배제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 이유로서 신의 의지를 지적했던 것처럼 생각된다. 요게 이제 요약한 신에 대해서 말한 것들인데 혹시 진희님은 더 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실제에 대해서 되게 잘 서술을 해 놓았다라고 저는 메모를 해 놨네요. 그리고 실제에 대한 서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글 전체에서 좀 느껴지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우구스티누스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돌풀님께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영향 관계에 대해서 약간 찾아본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 보에티우스가 정통했고 그 당시 보에티우스가 살던 당시에 라틴어나 뭐 이런 신학 문헌 라틴어로 된 신학 문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주변에 많았을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논리학이나 수사학 그리고 이제 철학 이론에 대해서 되게 경도되어 있었고 특히 키케로의 저술이나 주석서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하면서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그리스도교 철학이나 아니면 중세 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와의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우리 로마가 많은 수 혼란을 겪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렇게 본래에 얘기를 하지 않고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신이란 비교적 되게 철학적인 논의로서 되게 심취한 그런 학문처럼 이론가처럼 느껴지죠. 학자처럼 느껴지는데 보에티우스가 정치가였죠. 그래서 심지어 집정관이랑 로마 행정관까지 지냈다고 알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까지도 되게 정확히는 로마 장관직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본인도 그렇고 본인 가문도 그렇고 아까 신마쿠스 가문으로 입양이 돼서 신마쿠스의 딸과 또 이제 결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치나 어떤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이용 뭐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수사학이나 논리학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교 철학을 우리가 이제 역사랑 더불어서 얘기를 할 때 주가 되던 그런 원로회들과 많이 싸웠다고 해요. 사실은 좋은 좀 편안하게 정치가 생활을 즐기려면 그들과 잘 결탁해서 이야기를 잘 해 나갔다면 자기 후세에서도 좀 편안할 것이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요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는 이게 되게 문학적이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 뭐 이런 공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이런 존재에 있어서는 형상이나 이념은 항상 미리부터 실제한다라고 해서 실제에 대한 개념까지도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 자체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되게 훌륭한 학자였지 않았나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편자부터 해서 나머지 그 논의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